그렇게 해보셨나요? 지문이 만만치가 않죠. 같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맨으로 시작을 했는데 남자가 존재해온 게 아닙니다. 원래 맨은 인류라는 의미입니다. 인류라는 의미에서 남자라는 단어가 생겼고 여자라는 단어는 맨이라는 단어의 와이프가 합쳐져서 우먼으로 쓰였습니다. 인류라는 표현은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존재해 왔냐면 대략 100만 년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대략 200년 존재했다고 합니다. 인류와 과학을 대조하고 있는 게 우선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생략된 표현이 보여야 합니다. 잘 보이셨나요? 그래서 인류는 100만 년 이상 존재해왔고 과학기술은 200년 정도 존재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지난 200년 동안 성취한 것을 보면 이 지문에서 있은 앞에 있는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매우 성급하다고 합니다. 놓는 것이 무엇을 놓냐 하면 어떤 제안하는 것을 놓는 것이 매우 성급하다고 합니다. 어디에 놓냐 하면 과학이 미래에 무엇을 성취할지에 대해 제안을 두는 것이 아주 성급하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학이 어디까지 성취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즉 과학의 한계를 모르니까 이러한 과학의 한계를 짓는 것은 아주 성급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글이 뒤집히네요. 왜 벗이 쓰였을까요? 앞 내용에서 과학의 한계를 짓는 것이 성급하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벗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과학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술과 같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사람을 취하게 하냐면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주로 바벨탑은 남자들이 지었겠죠.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저 하늘에 닿기를 희망하면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같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학기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 지식으로 까불지는 말하는 의미입니다. 바벨탑 짓는 것처럼 까불다간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자의 비밀을 추구하는 사람은 앞 문장에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 문장에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불경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제공하는 것 때문에, 인류 전체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박멸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퍼니시는 꼭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험하다 겪다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와 닿습니다. 가령 자동차에 타이어가 있죠. 이 타이어가 좋은 도로를 달리게 되면 타이어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국도 같은 길을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상하게 되죠. 그럴 때도 퍼니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처벌한다고 해석을 하면 대체 누가 처벌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부 견해에서 그런 종말은 지문은 앞 문장과 연관 지으면서 읽어야 합니다. Search a consummation은 앞 문장에서의 extermination과 같은 의미입니다. extermination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consummation에서 sum은 먹는 것입니다. 완전히 먹어치우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쾌하면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말은 전적으로 안타까워할 만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우리 인류의 견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의 견해일까요? 아마도 그 밖에 다른 저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중요하지 않은 행성에서, 사실 중요하지 않은 행성이라기보다 알려지지 않은 행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려지지 않으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거죠. 그만큼 멀리 떨어진 행성에는 이성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먼 곳에 이성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100만 년이 지난 후에 먼 곳에 사는 이성적인 존재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외계인들이 사용한 도구가 여러 개 있었겠죠. 천체망원경이라든가. 그러한 도구들로 지구를 관측하게 되면 지구가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멸망했구나. 이러한 것을 먼 곳에서 보고 우리는 원자핵은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류가 헛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꼬고 있죠. 핵전쟁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비꼬면서 쓴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사람은 헛산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한다고 하죠. 토케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문 하나만 더 확인하고 이번 시간 원서 독해 마치겠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전체가 부사구입니다. 문장이 아니죠. 간혹 글을 쓰다 보면 부사구를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왜 없지 이러지 마시고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부사구를 쓸 수도 있구나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꽤 어려운 원서의 독해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원서 독해를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독해 해보셨나요? 이제 한 문장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스타트를 보겠습니다. 스타트와 비기는 다릅니다. 스타트는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회에서 100m 달리기를 할 때 자세를 취하고 가만히 있다가 출발 소리에 갑자기 뛰죠? 이게 바로 스타트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것이 스타트입니다. 비기는 이렇게 사용을 못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STARTT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타트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이 의미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타트라는 단어에도 놀라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STARTTL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놀라다의 의미는 모두 이 단어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이동하는 것이니까 길죠. 그래서 트래블과 잘 어울립니다. 그는 하루 종일 움직였고 밤이 왔을 때 그는 캠프를 하고 베리를 먹었습니다. 그 베리는 강 근처에서 자랐던 베리라고 합니다. 강 근처에서 자란 걸로 봐서 이 베리는 야생 베리로 볼 수 있어야겠죠. 캠프는 지금 우리가 캠핑하듯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 피워놓고 간단하게 잠을 자기 위한 캠프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야생 베리를 따먹을 정도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강변을 따라 다시 움직였습니다. AIN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 앞에서도 강을 따라서 움직인 게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것도 지문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이 매우 크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파른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산 옆에 있는 그리고 라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라지를 함부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캠프를 했고 야생 베리를 먹었고 그리고 가파른 곳을 찾고 라지를 찾았습니다. 강을 쭉 따라가고 강 주변에서 캠프를 하는데 가파른 곳이 있으면 일종의 뒤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어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서 부는 바람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라지는 그냥 단수하게 묵을 곳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은 파인 라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가파른 곳 근처에 있는 그리고 그는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장을 잘 보세요. 원래 no that that입니다. 그런데 that을 생략했고 that은 앞에 나온 라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라지가 자기가 찾고 있던 라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렇다면 파인 라지는 강 건너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불이 있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슴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죠. 이제 라지가 뭔지 파악이 됩니다. 인디언들이 사는 막사나 오두막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리는 그 남자에게 너무나 좋은 냄새였습니다. 진짜 음식 냄새가 좋아서인지 배가 고파서 음식 냄새가 좋게 났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배가 고파서일 것 같습니다. 전날 야생 베리만 먹은 걸로 봐서는. 하지만 그 움막 안에 있는 여자가 그를 봤죠. 그 남자는 어떤 옷도 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거죠. 그 남자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를 밀어버렸습니다. 집 밖으로 그리고 문을 닫았죠. 여기서 왜 드라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예전의 영화나 그런 매체에서 인디언이 사는 집을 생각해보세요. 가죽 같은 걸로 덮어놓은 집이 생각나시죠? 들어가거나 나갈 때 천을 들쳤다가 내리는 식의 집. 그래서 드라프를 써서 나타낸 것입니다. 텐트 입구 생각해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독해는 끝났습니다. 이 지문에서 조금 더 봐야 할 내용들 점검해보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드레스 단어 좀 보겠습니다. 옛날에 드레스는 자동사가 틀린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드레스는 원래 반듯한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입던 옷, 상류층이 입는 옷이죠. 귀족들은 옷을 스스로 입지 않습니다. 옆에서 하인들이 모두 상의부터 양말까지 모두 입혀주죠. 그래서 하인이 옷을 입혀줍니다. 귀족을. 엄마가 옷을 입혀줍니다. 아이를.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엔 이렇게 사용이 되었지만 요즘은 자동사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요즘 영어에서 역시 BPP형도 널리 사용됩니다. 이 지문에서는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굳이 수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독해하면서 느끼셨나요? 이 지문에서 도치가 사용이 되었다는 걸. 도치는 크게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구가 앞에 나오면 도치가 되고, 소서치와 같은 표현이 문장 앞에 나와서 도치가 되는 것 외에는 거의 동사를 중심으로 앞뒤를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러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앞과 뒤를 돌려보세요. 도치를 시키니까 글의 짜임새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짜임새를 독해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중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독해를 작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독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었죠. 이것으로 이번 시간 원서 독해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독해해보셨나요? 첫 문장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걸었습니다. 꾸준히 걸었습니다. 독해를 할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영어로 글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장에 사용되는 한 단어를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독해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왜 썼을까요?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문맥이 없지만 이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걸어갔을까를 반드시 생각해보세요. 이걸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독해를 할 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가 집이 보이는 지역까지 들어갔을 때, 매우 큰 베란다 기둥이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칠리했다고 합니다. 우선 컴과 고 동사를 보겠습니다. 컴은 어디까지 오는 걸 얘기합니다. 고는 그걸 넘어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컴은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여 이 표현은 성인이 되는 것이고 새 아이가 그의 가족에 들어왔다 즉 새 가족이 된 거죠. 그런데 고를 사용하면 이걸 넘어가니까 사라지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지난밤 돌아가셨다도 고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표현들 문법책에서 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고에 있습니다. 컴은 들어오는 것이니까 생성되는 것, 고는 나가는 것이니까 변질 죽음, 그리고 맨션은 영국에서 돌로 지은 좋은 집을 의미합니다. 허든 오두막 정도로 진짜 못 사는 집을 의미하고 카터지는 농가주택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그렇게 나쁜 집이 아닙니다. 부유한 농민들도 많이 사는 곳입니다. 맨션은 돌로 만든 좋은 집을 의미하고 캐설은 귀족인 왕이 사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션은 좋은 집이니까 큰 베란다 기둥이 있죠. 그런데 그가 칠리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추워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오싹한 느낌을 폭선으로 깔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맨션을 보는데 왜 춥지? 심리적으로 자기 처지와 대비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아니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서 그렇게 느낀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컴과 고를 사용하여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느껴지나요? 그가 왔고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니까 챙겨두세요. 그러나 그는 계속 갔고요. 남쪽에 있는 문으로 돌아갔고 들어갔습니다. 입구를 안다는 것이 이 집을 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케이크 냄새를 맡았죠. 그 냄새는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마음속에 무언가 있지 않았다면 자,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전치사 on의 느낌을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in my mi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령 제 마음속에 몇몇 사람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그럴 때 in my mind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on을 사용하게 되면 뭔가 거북합니다. 전치사 on은 무언가에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응어리가 져 있어 그것에 부딪히는 느낌. 그래서 근심거리, 걱정거리 같은 것이 있는 상태를 on my mind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문장으로 다시 가죠. 그가 왜 스테디하게 걸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집에 들어왔음에도 칠리하게 느꼈는지,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았는데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는지, 바로 on my mind에서 전치사 on을 보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앞의 내용들이 하나로 와 닿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없었다면 그 케이크 냄새가 아주 좋게 났을 텐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봤습니다. 호를. 전치사 수루가 사용되었습니다. 고수루가 아닙니다. 룩수루입니다.
홀을 눈으로 찾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서재가 있고 그 안에서 삼촌이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홀이 있고 서재와 홀 사이에 복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과 서재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션이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이렇게 넓은 집도 가능하겠죠. 그 서재에서 삼촌이 무언가 쓰고 있는 걸 봤네요. 그 서재 문 오른쪽에는 아버지의 사무실이 있었다고 하죠. 여기서 오피스는 단순히 사무실로 봐도 되지만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꾸며놓은 집무실 같은 걸로 봐도 됩니다. 집이 맨션이다 보니 별게 다 있죠. 그 문은 열려 있었고 조니는 아버지가 병에서 무언가 따르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조니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니의 어머니는 홀을 건너왔고 이걸로 봐서 홀 건너편에 사무실과 서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니의 어머니는 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의 어머니가 자랑하는 잘하는 크림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조니를 보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기서 어부저브를 관찰하다로 보면 안 됩니다. 보고서 한마디 하는 걸 어부저브로 나타냅니다. 회의에서 OBRVR로 참석을 했다는 의미는 회의를 보고 한마디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서 손이랑 얼굴 씻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니까 엄마가 조니를 보니 얼굴이 넘어졌거나 지저분하거나 어디 가서 한 대 쥐어 터져왔거나 했나 봅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하지 않고 그냥 씻고 오라고만 얘기하고 저녁 먹을 시간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존이라는 아이가 밖에서 무언가를 잘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을 걱정하여 전전긍긍하면서 걱정을 안고 집에 들어왔는데 별 야단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내용이었네요. 같이 독해해봤습니다. 저와 같이 읽으셨나요?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왜 이 문장에서 쓰였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좋은 지문은 단 하나의 단어도 추가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번 시간 원서 독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스스로 한번 독해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시간 원서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강의 업로드 되기 전까지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강의도 기대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해해보셨나요?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브로큰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브로큰맨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파도에 일렁이면 바다가 브레이크한 것입니다. 마약이나 술 같은 걸로 어떤 사람의 마음이 꺾이는 것도 브레이크입니다. 마음의 평정이 깨지거나 유리가 깨지는 것도 브레이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브레이크입니다. 뒤에 채무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산한 빚쟁이인 사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빚쟁이 중에 빚 갚는 사람과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있는데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잊혀졌고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로 간수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기들을 풀어놓지 말라고, 감옥에서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지 말라고, 가능하다면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구금 장소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문장이 꽤 길었죠. 다시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첫 줄에서 나와 있는 후가 있습니다. 이 관계사가 무엇을 수식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채무자일까요? 아니면 빚쟁이일까요? 빚을 아직 못 갚은 사람들이니까 감옥에 오랫동안 있겠죠. 우선 이 문장에서 관계사가 어디를 수식하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데스터투트 단어 좀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옷이나 나뭇잎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뺏기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옷은 재물을 의미하기도 했고 또한 관직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옷을 뺏으면 관직을 박탈당하다, 재산을 몰수당하다, 사람의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면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빼앗긴 나그네입니다. 인플로는 피에로와 이는 눈물을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하지만 간수들은 죄수들이 애원하는 걸 거부하면서, 즉 죄수들이 애원하는 걸 거부하면서 러퓨즈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레스트가 나옵니다.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레스트는 이프낫의 의미만 알고 있지만 레스트는 뭐뭐 할까봐 두려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폭도들의 화를 초래할까봐, 폭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문장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브은 여기서 갑자기 왜 쓰였을까요?
여기서 마부은 감옥을 습격한 무리 폭도들입니다. 외부에서 감옥을 포위하여 이 안의 죄수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간수들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거리로.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죄수들이 요청한 대로 죄수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다른 폭도들이 감옥으로 쳐들어와서 안에 있는 죄수들을 왜 풀어주지 않냐면서 따질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죄수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거리로 내보낸 거죠. 즉 풀어준 거죠. 그 거리에서 풀려난 죄수들은 배회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완더는 어원이 바람입니다. 바람처럼 떠도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업앤 다운도 위아래로 이러지 마시고 바람이 정확하게 위아래로 불진 않죠. 그냥 이렇게도 불고 저렇게도 붑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왔다 갔다 정처 없이 떠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죄수들은 정처 없이 떠돌았고 길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길이냐면 그들이 밟아본 적이 없는 길. 여기서 수동태가 쓰인 것을 잘 보세요. 길이 안 밟힌 거죠. 죄수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그만큼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고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정처 없이 떠도는 겁니다. 그리고 울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감옥이 그들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도치가 일어난 것을 확인했나요? 원래 문장과 도치된 문장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면 보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걸으면서도 움츠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옷이 오프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죄수들이 입고 있는 옷도 그냥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오프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옷이 딱 맞으면 오프가 아닙니다. 움츠리다 보니까 옷이 축 늘어지겠죠? 그걸 오프로 표현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전치사까지 느낄 수 있어야 독해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도 질질 끌고 다니고 어떤 포장된 도로를 쭉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번 지문에서 레스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레스트를 조금 더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레스트의 근본 의미는 레스 그리고 that입니다. 혹시 영영사전에서 레스트를 찾아보면 포피어 that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신 분들 계시나요? 바로 어원이 레스 that이기 때문에 영영사전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that이라는 두려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려운 that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레스트의 근본 의미입니다. that 할까봐 두려워서 레스 하는 것. 즉 that 할까봐 두려워서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것이 레스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프낫의 의미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반드시 뭐뭐 할까봐 두려워서 라는 의미도 꼭 이번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 나왔던 문장을 다시 한번 보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간수들이 폭도들이 화를 초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번 시간 원서 독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뒤이어 다음 시간에 읽을 독해 내용도 예습으로 독해해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해해보셨나요? 같이 하나하나 독해해보겠습니다. 프레디가 반갑게 그의 형제를 환영했습니다. 따뜻한 포옹으로. 여기서 아직 그의 형제가 형인지 동생인지 아직 모릅니다. 독해할 때 단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프레디는 매우 건장했다고 합니다. 표정이 호의적이고 쾌활하고 매우 옷도 차려입었습니다. 여기서 비교급이 사용된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비교급이 여기서 왜 사용되었을까요? 형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들 중에서 훨씬 덩치가 크고 땅땅한 것을 이렇게 비교급으로 표현했습니다. 스타우트는 덩치가 크고 단단한 그래서 체구가 단단한 느낌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확장하면 비가 내릴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단단한 비인 우박 같은 것도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디는 아주 정교하게 맞춰진 실크옷을 입고 거기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도 했다고 합니다. 실크옷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는 넥타이나 행커칩 시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요즘 잘 사용은 안 되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신사처럼 손톱까지 잘 가지런한 것을 표현합니다. 프레디의 머리는 아주 잘 다듬어져 있었고 머리가 마치 영화배우처럼 잘 다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은 훤했다고 합니다. 면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손도 잘 다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매니큐어가 나온다고 건장한 사내가 매니큐어 받았다 이러지 마시고요. 손톱도 잘 깎아서 다듬어져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4년 전에 뉴욕을 몰래 빠져나간 그와는 달리 여기 나오는 표현을 하나 보세요. 이 표현은 주로 밀항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뒤로 제치고 마이크를 세심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훨씬 좋아 보이네. 얼굴 고쳤더니. 이 지문을 잘 독해야 합니다. now that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외운 표현처럼 하나의 표현으로 독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now와 that 따로 봐야 할까요? 지금 얼굴이 나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으니 now that은 끊어서 봐야 합니다. 지금 얼굴 나아 보이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얼굴을 고쳤기 때문에라고 독해를 해야 합니다. 너의 집 사람이 너를 설득해서 수술하게 됐지. K는 좀 어때? K도 이번에 같이 올 뻔했는데. 이 지문에서 아웃이라는 단어가 쓰인 걸로 봐서 K는 병원에 있거나 임신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우리를 방문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고 K는 병원에 있고 거기서 퇴원해서 우리를 보러 오는 거죠. 마이클은 그의 형제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좋아 보이네. K는 이번에 올 수 있었어. 하지만 K는 다른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하죠. 앞에서 독해를 제대로 한 게 맞았네요. 그리고 어나더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 보아 이미 아이가 있고 또 다른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look after 할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단어를 볼 때 무조건 암기한 대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look down on이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무시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look after는 눈길이 계속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상에 계신 부모님을 계속 지켜보는 것은 돌보는 겁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계속 지켜보는 것도 역시 look after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프레디 형 나는 내일 저녁 비행기 아니면 아침 비행기로 가봐야 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have to와 must를 좀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 학습자들이 두 표현을 동의어로 학습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영어에 동의어는 없습니다. 완벽한 동의어가 있다면 당연히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단어는 다른 의미를 띄어서 단어 생명을 부지해야 합니다. 두 표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have에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일 일이 있거나 해야 할 책무가 있다거나. 그래서 내일 무언가 일이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 비행으로 가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must를 사용하면 내가 판단해서 가야 하는 건데 have to를 썼다는 걸로 봐서 내일 뭔가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만났으니까 좀 뭐 좀 먹어라. 여기서도 must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뭐 좀 먹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죠. 먼 길 왔는데 고생했어 좀 먹어 이런 의미입니다. 뭐 좀 먹어. 우리 호텔의 셰프가 아주 대단한 셰프야. 셰프는 대가리 우두머리입니다. 간혹 혼자 경영하는 음식점에도 셰프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셰프는 우두머리 머리입니다. 즉 여러 멍이 있고 그 사이에서 우두머리. 호텔이라면 여러 요리사들이 있고 그중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가 바로 셰프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최고의 요리를 먹게 될 거야. 여기서 에버는 지금까지 먹어봤던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여기서 에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리고 가서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면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야. 바로 여기서 업은 위가 아니라 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모두 세팅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가서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면 너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이미 대기를 하고 있을 거야. have 다음에 pp가 사용되었죠. 마이클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마이클이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면 이미 대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너가 왔을 때 내가 그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이미 명령해놨어. 너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여기로 다시 나오면 이미 다 대기하고 있을 거야. 이런 의미죠. 이 지문에서 다른 내용들은 흠잡을 내용이 없지만 마지막 표현만 조금 손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한테 이미 명령을 해놨다는 의미가 되려면 have 다음에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게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었으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마피아 두목이자 호텔 경영인으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명령을 한 거죠. 여기로 모여 있으라고. 독해는 다 했지만 독해하면서 아직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치사 to와 at을 보고 at은 거친 말을 했다 욕을 했다. at은 겨냥하는 거니까 경고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to를 사용하면 정보 전달을 위해 위험하다고 소리를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는 단정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80% 정도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지문에 나온 것처럼 at을 사용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겨냥해서 웃은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짐은 처음에 보면 프레디와 마이클은 반갑게 껴안았습니다. 껴안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의미죠. 앳은 가까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가까이 있는 프레디에게 웃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to를 사용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to는 조금 먼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이클이 저 멀리에 있는 프레디를 보고 웃었다면 to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전치사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대충대충 독해를 하니까 원서를 겉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원서를 정확히 읽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형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진행형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형을 쓰면 그냥 이쁜에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지문처럼 진행형을 사용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마이클과 프레디가 지금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껴안고 웃고 있죠. 지금 이쁘게 꾸미고 있고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좋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진행형이 꼭 말 그대로 진행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는 그 순간을 나타낼 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콜 단어 좀 보겠습니다. 콜은 무조건 전화하다가 아닙니다. 예전에 전화가 없었던 시절에도 콜이란 단어는 사용되었는데 전화하다로 번역할 건가요? 콜은 소리쳐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 집 앞에 가서 친구 이름을 소리쳐 부릅니다. 그러면 방문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화가 발명되고 전화하다란 의미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전화하다라는 표현과 방문하다라는 표현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지문을 보면 이미 그들에게 전화 다 돌려놨다는 의미죠. 조금 더 추가 설명하자면 밑에 사람에게 전화하라도 시킨 거죠. 마피가 두목이니까 밑에 부하들에게 다 지시해 놓은 거죠. 이번 시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이자 소설인 대부의 한 대목을 가지고 독해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원서를 제대로 독해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모지 영어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를 통해 꾸준히 학습한다면 정확한 원서 독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독해해보시고 다음에 업로드될 독해 내용도 미리 예습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 원서 독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독해 잘 해보셨나요? 한 문장씩 같이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계속 걱정을 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먹고 살 수단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nothing 다음에 so가 사용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as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그레이드는 계급입니다. 그 계급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디그레이드입니다. 밑으로 계급이 떨어지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죠. 밑으로 떨어지면 비참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민지는 돈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그게 뭐냐 하면 멸시하는 것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돈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가짜않게 보는 것 말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위선자 또는 바보다. 돈이라는 것은 마치 육감과도 같은 것이다. 만약에 돈이 없다면 너는 다른 오감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다. 돈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죠. 돈이 없으면 오감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즐길 수 없다고 하네요. 이 문장에서 조금 더 의미를 정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without 앞에 커머가 있는 편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입이 없다면 인생에서 절반 정도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다. 셧은 닫는 것입니다. 오픈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지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는 표현입니다. 가능성이 끊어질 만큼 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네요. 유일하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너가 만약에 아주 단위가 낮은 돈을 벌면 실링은 아주 적은 돈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돈을 적게 벌더라도 그것 이상 소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촉진제라고. 예술가들에게 스퍼라는 단어는 차는 것입니다. 말 옆구리를 발로 차면 말이 앞으로 뛰어가죠. 그래서 박차를 가하다 자극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들은 느껴본 적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들의 살 속에 가난이라는 사슬이 있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번역은 이렇게 되지만 아직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패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에 채우는 족쇄죠. 그래서 발이라는 풋핏과 같이 외우면 아주 좋습니다. 옛날 흑인 노예들을 생각해보세요. 모두 발에 족쇄를 차고 있죠. 이 족쇄 또한 제목에 나온 번디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로는 쇠공을 의미합니다.
쇠공이 달린 족쇄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 쇠사슬로 된 족쇄를 오래 차고 있으면 그 족쇄가 살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만큼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가난이 최고의 자극제라고 하다니. 발에 족쇄를 찬 것도 모자라 그 족쇄가 살에 파묻힐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가난이라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한다고 합니다. 끝없는 굴욕으로. 가난은 너의 날개를 자르고, 여기서 날개를 자른다는 것은 기회를 막는 것이죠. 기회 도약 발전을 막는 것. 하늘을 날 수 있는 수단인 날개를 자르면 비상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은 암처럼 너의 영혼을 좀먹는다.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부가 아니다. 단지 최소한 체면치레할 정도의 재산만 있으면 된다. 방해받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여기서 워크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일도 물론 가능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행동도 될 수 있고 처신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삶 전체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베풀고 솔직하고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고 딱 이 정도만 되어도 된다고 하죠. 사람이 원하는 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부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것이 바로 2 이하의 내용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긴다. 예술가들을. 그 예술가들이 작가이든 화가이든 그 예술가들이 전적으로 자기 예술을 생존을 위하여 돈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생존에 의존하는 예술가들을 매우 불쌍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subsistence는 최소한의 생존입니다. 앞에 SUV가 보이죠? 최저기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최저기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술 외에 최저한의 생존이 유지되지 못하는 예술가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온 아트는 글이나 그림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작가 화가가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림 하나 팔아서 글 하나 팔아서 밥 한 끼 해결하고, 그림이나 글의 제주 외에는 다른 기술이 없어서 이것밖에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술을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예술가들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도 같이 독해를 해보았습니다. 원서를 정확히 읽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문법 지식을 대입하는 것, 어휘를 1:1 대응식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죠. 문법은 작가가 왜 사용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문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걸 독해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문법을 아는 것입니다.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화까지 알고 있어야 원서를 정확히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지정어에서 제공하는 원서 독해 강의를 통해 구독자분들의 영어를 보는 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독해 스스로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독해도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다음 원서 독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독해 해보셨나요? 이번에도 역시 만만치가 않은 내용이었죠. 같이 하나하나 독해해보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는데 한순간도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문법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분은 이상함이 느껴졌을 겁니다. now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는 was라는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 시제가 상충되죠. 잘못 쓰여진 글일까요? 아니죠. 제대로 쓰여진 글이고 심지어 너무나 잘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now를 쓰게 되면 지금 그 순간에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시제가 쓰였다고 해도 지금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진행이 되는 그 시점에서 명확하게 받아들인다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now 대신 then을 사용하게 되면 무슨 의미일까요? then을 쓰게 되면 거리를 조금 둔 느낌입니다. now를 사용했을 때보다 같은 과거여도 이미 많이 지난 느낌을 나타낼 때 then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10년 전 기억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느끼면 now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1년 전의 기억이어도 멀리 느껴지면 then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눈을 깜빡이는 이 순간에도 지금은 지나갑니다. 시제를 정확하게 알고 파악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해 주세요. 다시 첫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무척 명확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는데 잠시도 한순간도 소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무언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몸을 굽히고 빠르게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불빛이 나는 창문 쪽으로.
여기서 빛이 나는 창문은 오늘날처럼 전구가 빛나는지 아니면 양초를 켜놓은 빛인지 램프를 켜놓았는지 아직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꼭 해두면서 독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 위에서 몸을 숙였으니까 숙인 상태에서 머리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다봤습니다. 창문의 틈을 살짝 본 것인지 아니면 문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머리를 살짝 들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황제가 죽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내 앞에. 여기서 피포를 쓴 걸로 봐서 창문 사이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가 있는 곳이니까 몸을 숙이고 몰래 조심스럽게 갔겠죠. 그리고 다시 숙였습니다. 자갈이 깔린 걸로 봐서 궁전으로 볼 수 있겠죠. 황제도 있고 자갈도 있고. 자갈 바닥에 다시 몸을 숙였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총알이 나의 뇌를 뚫고 나간 것처럼 의식이 없이 자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황제가 죽어 있는 걸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충격이 너무 커서 나는 의아해했습니다.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서바이브 다음에 충격이 나왔습니다. 서바이브를 좀 살펴볼까요? 서바이브는 넘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병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 재난, 병 등을 이겨내다, 견뎌내다, 극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전치사 뜨루와 함께 서바이브가 같이 사용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뜨루는 시간적인 느낌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결국 견뎌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만약 병을 이겨냈다고 하면 병이 후유증도 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잔병 치레도 하고 그 병을 이겨내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군인이 전쟁의 후유증을 오랜 기간에 걸쳐 이겨냈다면 서바이브 뜨루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30분 후 나는 비틀거리면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걸 보면요.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지만 온 몸에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빨도 달달달 떨고. 그러면서 나는 자갈길에서 서 있었습니다. 뚫어지게 눈을 쳐다보면서 약간 정신 나간 눈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펠다운 그리고 스태거 투 마이 핏 그리고 스투드 이런 게 한 번에 보여야 하고요. 핍드루 그리고 스테어 인투 이런 것도 한 번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관 안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 있는 관 안에. 이미 죽어서 관에 안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늦게 알았죠. 챔버가 있는 걸로 봐서 큰 방 정도로 보입니다. 그 방의 가운데에 관이 있고 그 관 안에 황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전치사인과 앳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흔히 앳은 좁은 공간, 이는 넓은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 지문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도 파악을 해두세요. 챔버의 센터가 더 넓은 공간이고 관이 더 좁죠. 어떤 교수의 책에도 잘못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볼까요? 예를 들어 월크 단어 뒤에 전치사인의 좁은 장소 그리고 그 뒤에 앳의 넓은 장소로 쓰이는 것은 무척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란 단어도 이내는 좁은 장소, 앳에는 넓은 장소의 형태의 문장도 무척 많이 사용이 됩니다. 획일적으로 앳은 좁은 장소, 이는 넓은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이고 쓰임새의 차이이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 혼용되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앳은 어떤 장소를 정점, 위치, 주소 개념으로 볼 때 그리고 활동과 관련이 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전치사인은 삼면체를 염두에 둘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가 이어서 나올 경우에 사용되는 동사의 특성에 따라 연관되는 순서대로 혹은 먼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이 죽은 채 관에 안치되어 있죠. 조용하고 어느 정도 꾸며져 있겠죠? 왕이 죽었다고 빨개 벗겨 놓을 순 없겠죠. 굉장히 위험있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은 가득 찼습니다. 절제된 힘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전쟁에서 무거운 마음을 다독거려 주던 절제된 힘이 얼굴에 가득한 채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사구문을 하나 확인해보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분사구문을 영어 글쓰기 기법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 앞에 보면 희왕의 전체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어지는 글을 쓸 때 분사구문을 활용하면 아주 멋진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문 내용이 다 이해되셨나요? 영어를 많이 보다 보면 시중에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원서 독해를 계속 진행하면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스스로 독해 한번 다시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도 미리 한번 독해해보세요.
그럼 이번 원서 독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독해 해보셨나요? 꼭 스스로 독해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as가 나왔습니다. 참 뜻이 많은 단어인데요. as의 기본은 뭐뭐함에 따라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거 하니까 저기서 이거에 맞춰서 이거 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as가 비교급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혼이 점점 짙어져 밤이 되는 거에 따라서 보초들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위치로. 센티널은 보초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센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초를 서려면 오감을 다 활용해야 하죠. 눈으로 봐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하고. 그래서 보초라는 단어를 암기할 땐 센스라는 단어와 함께 학습하면 좋습니다. 요즘엔 센티널보단 센트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션은 원래 서 있는 곳입니다. 지하철이 버스가 서는 곳이 여기죠. 그래서 캠프 주변에 각자의 위치 서 있을 곳으로 나아간 거죠. 이러한 일은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합니다. 어디에 서냐면 인디언들이 특실되는 곳에 선. 컨트리를 보고 시골이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컨트리는 반대편입니다. 카운터죠. 사람의 손이 많이 탄 지역이 도시면 그 반대편에 있는 곳은 사람의 손이 많이 타지 않은 지역. 그래서 시골도 가능하고 사람이 없는 땅, 산악지역, 황야, 광활한 지역. 이게 넓게 보면 땅, 지역, 국가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무조건 컨트리를 시골이라고 번역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이기 때문에 컨트리는 땅의 개념이 있는 조국이라는 의미까지 갑니다. 그리고 인캠프먼트를 봐서 캠프가 여러 개 있는 걸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요즘 보면 캠핑장 같은 곳 있죠. 그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캠프가 여러 개 있는 곳은 그림 같은 아름다운 분위기를 냈죠. 캠프를 다 짓고 보니 그림같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캠프 주위에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사이에서. 나무 사이사이에 캠프가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의미겠네요. 그 모닥불 주위로 군인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앉아있고 또 일부는 땅에 누워 있었으며 나머지는 붉은 불빛이 있는 곳에 서 있었거나 어두운 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일단 대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섀도우 릴리프 이 부분이 해석이 어려웠을 것 같네요. 일단 대조라고 했죠. 빛이 나면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명암이 분명한 곳에 서 있으면 더욱 잘 보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릴리프 단어까지 파악하면 이해가 완전히 되는데요. 릴리프는 기본적으로 다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전을 볼까요? 동전 표면에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게 릴리프입니다. 도장에서도 새겨진 곳이 튀어나와 있죠. 이것도 릴리프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와 있으니 부각이 되고 명암이 선명하니 더욱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 불을 피운 곳에서는 왁자지껄 요란하게 웃고 떠들고 있고 그 웃음소리에는 요란한 성적인 농담과 세련되지 않은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들에 맞장구 치며 반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군대는 조악하게 훈련되지 않은 떼거지들 같았는데 어떤 떼거지냐면 변방에서 거친 젊은 애들 속에서 뽑아놓은 즉 악동들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무리들로 그 무리들 중 일부는 전쟁보다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목적이고 일부는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한 애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독해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상기하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냐 하면 특히나 나의 관심을 끄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인간 골격, 인간 체격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생명을 타고난 동물입니다. 두는 주어진 것입니다. 어트랙트는 트랙트가 보이죠. 트랙트는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혹하는 것도 가능하고 매혹되면 빠져버리죠. 그래서 내 관심이 쏠려있는 몰두에 있는 현상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겠죠. 내가 종종 스스로 물어볼 때마다 삶의 원칙이 발전하고 있는지, 생명이라는 원리 원칙이 발전했는가, 생명이라는 메커니즘이 발전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데 그건 대단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지금까지 미스테리로 여겨졌던 원칙이었다. 하지만 몇 번이나 우리가 생명체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만약 비겁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우리의 이러한 질문을 절제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환경을 되돌린다. 리볼브는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뒤에 in my mind도 있으니까 생각을 되돌려본다. 이런 상황을 계속 곱씹어본다.
깊게 생각해본다. 되돌려보고 또 되돌려보니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짱구 굴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내 자신을 갖다 붙이기로. 어플라이는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화장품 연고 같은 거 바를 때 사용이 되고요. 비누칠도 가능합니다. 벽에 페인트를 바를 때도 갖다 대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연고를 갖다 대면 결국 연고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배운 걸 적용하는 것도, 그리고 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자연과학 분야 중 하나로 갖다 댔습니다. 즉 거기에 붙어서 몰입했다는 거겠죠. 그 자연과학 분야는 생리학에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앞에서 나오는 스트럭처 휴먼 프레임이 있었죠. 내가 애니메이트 되지 않았다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가 해석이 어려웠을 겁니다. 애니멀의 근본 의미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내 관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움직인다는 것은 관심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가 있다, 몰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에서 어트랙트가 보였죠? 여기서 독해상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네요. 이런 것들이 독해하면서 보여야 독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초자연에 흥미가 없었다면 생리학에 대한 나의 관심은, 흥미는 너무 지겹고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즉 이게 무슨 말인가요? 흥미가 있었으니까 끝까지 생리학 휴먼 프레임 스트럭처를 다루는 일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비밀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죽음의 비밀을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리컬스는 다시 자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쪽으로 자주 가는 게 뭘까요? 그렇죠. 죽음 하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결국 삶을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해부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부학, 신체 해부, 프레임 스트럭처, 생리학,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이 쫙 연결이 되어서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옵저버 했어야 했는데요. 옵저버가 무슨 의미일까요? 오비는 붙어 있는 거고 서브는 하인이죠. 하인처럼 붙어 있으니까 딱 붙어서 관찰하는 겁니다. 붙어서 몇 마디 거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썩고 부패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내 아버지는 상당히 주의를 줬습니다. 조치를 취했는데요. 무슨 조치 주의를 줬냐면 내 마음이 혹시라도 임프레션 할까봐. 임프레스 누르는 거죠.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뭘로 들어갈까요? 초자연적인 공포를 들어갈까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준 거죠. 즉 공포로 인해 위압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거죠. 나는 기억하진 못하는데 초자연적인 이야기에 떨었던 것을 기억하진 못한다. 두려워했던 적을 기억하지 못한다. 귀신이 보인다는 두려움을 기억하지 못한다. 스피릿이 보이죠. 스피릿 그리고 고스트의 차이는 뭘까요? 스피릿의 파이어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생기는 것. 호흡을 통해 기가 들어오는 영혼. 호흡은 눈에 보이지 않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영혼입니다. 하지만 고스트는 흉물스럽다는 것입니다. 흉물스럽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어원이 겁을 먹는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퍼리션, 이 단어는 어피어가 보이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보이는 것, 영혼이 보이는 것, 영혼이 나타나는 것. 귀신이 보여도 겁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아무리 와도 내 상상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공동묘지 역시 나에겐 단지 수용하는 곳이었는데 무엇을 수용하냐면 시체. 생명, 영혼이 빠진 시체를 받는 장소일 뿐이었다. 그 시체는 힘과 아름다움의 원천이었지만 영혼이 빠지면, 삶이 빠져나가면 결국 곤충의 먹이가 되고 마는 그런 시신을 수용하는 곳이었다. 마지막 문장이 다룰 내용이 좀 많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시트는 앉아있는 것이죠. 아름다움과 힘이 앉아있는 곳, 결국 육체죠. 그냥 하나의 몸뚱이로 보는 것입니다. 단수히 해부용으로만, 해부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의미가 강한 표현이죠. 그리고 펜시 단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매지네이션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이매지네이션은 상상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반면 펜시는 이매지네이션보다 더 간 것을 의미합니다. 지문에서 사용된 펜시는 상상력을 더 뛰어넘는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이죠. 그리고 철치아들을 아까 해석에서 공동묘지라고 해석했는데 이건 문화를 좀 알아야 합니다. 원래 교회의 앞과 뒤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요.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뒤는 공동묘지로 했는데요. 심지어 옛날에 교회 밑에 묘지를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시체를 태운다는 것은 부활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최고의 형벌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전에 영어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의 화형이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 화형이 부활도 하지 말라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이어서 본문에 나온 내용 중 문법 하나만 언급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to 다음에 have pp 같은 형태를 흔히 완료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점점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굳이 to 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명사를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emember ing를 쓰면 완료 부정사의 역할을 가져가는데요. 그럼 to have pp는 왜 쓰였을까요? 예전에 동명사가 없었던 시절에 과거를 나타내야 하는데 동명사는 없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로 나타낼 방법이 to 부정사에 have pp를 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ang가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to have pp의 자리를 점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remember ing로 그냥 나타내면 되는 거고, 아직 남아있는 표현은 seem to have pp, appear to have pp와 같은 경우에만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의 큰 흐름이 보이시면 문법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이 좀 많아서 강의 시간이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스스로 독해해 보시면서 혼자 할 땐 안 보였지만 수업에서 언기역부했던 내용들 상기해 가면서 독해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작품은 딩컨즈의 작품이고요. 자, 첫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가 어떻게 느끼던지 간에, 그쵸? 그래서 이시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바로 뒤에 나오죠.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느끼던지 간에, 그쵸? Losing your son, 너의 아들이 죽은 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쵸? 너는 단지 의사일 뿐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넌 단지 의사잖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losing your wife, 아내를 잃은 것은 너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었는데 아들을 잃은 것은 너의 잘못은 아니지만 아내를 잃은 것은 네 잘못이라고 하죠. 그리고 너가 된 것은, 여기서 become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자동사로 파악하고 있지만 become 같은 경우는 타동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거의 다 자동사, 타동사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너가 된 것은 뭐냐 하면은 극단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누구한테? 너의 환자들에게. 그것도 역시 너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to가 보이죠? 여기서 나오는 to의 기본적인 의미는 와이프도 죽고 그리고 환자에게 극단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크 같은 경우가 뭔가 반대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고요. 그리고 머리가 drop, 떨구고 쭉 떨궜다고 하죠. 어디까지? 너의 그 턱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자, 지금 고개를 딱 떨구고 쭉 떨구다 보면은 턱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떨굴 수 있죠. 뭐 이런 얘기죠. 한숨을 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start가 나오는데요. start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start 같은 경우는 뒤에 ing가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봤을 때 to가 나오면은 비가 내린 지 얼마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려고 하다가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그 다음은 문맥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가 to에는 있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ing가 사용이 되면은 비가 내린 지 조금 된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가 내린 지 제법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미묘한 차이가 to와 ing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여기서는 반대를 안 했다고 봐야겠죠. 문맥상 마크는 반대하려고 했지만 못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너의 문제가 뭔지 아냐? 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물어봤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너의 문제는 뭔가 노력하기 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일단 have to가 보이죠. have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뭔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어떤 뭔가 가지고 있다. 자기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래서 의무나 책무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struggle 같은 경우는 뭔가 치열하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 치열하게 노력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사죠. 의사니까 뭔가 돈도 많을 것 같고요.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요. 직업도 의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적으로 치열하게 노력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외적으로 치열하게 뭔가 노력해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너는 역경이란 것도 모르잖아 라고 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부유했고, 그래서 너는 원하는 거는 모두 가졌고, 그리고 좋은 학교들도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스쿨에 S가 붙어 있죠. 초, 중, 고, 대학교 다 포함하는 거죠. 그쵸? 일단 뭐 의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돈도 많았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좀 좋은 학교에 계속 다녔다는 걸로 파악이 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 외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너는 성공적으로 개업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practice는 개업입니다. 실제로 해보는 거니까 의대를 나와서 실제로 자기가 해보는 거, 그게 바로 개업이죠. 그리고 너는 돈도 필요 없죠. 왜? 유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의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렸을 때 너는 그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쵸? 왜? 왜냐하면은 너가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또 practice 나왔습니다. 앞에서 practice는 개업이었는데 여기서 practice는 경험이죠. 그쵸? 역경에 대한 경험이 없다. 역경을 연습해 본 적이 없다. 역경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예방주사 맞은 적도 없잖아.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는 저항력도 없고, 그래서 절망이란 지독한 병에 걸렸잖아 라고 하면서 이 지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practice 단어를 가지고 앞에서는 개업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뒤에서는 경험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거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have to, 기본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 하지만 have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책무적으로 이런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struggle 같은 경우는 뭔가 치열하게 노력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start ing의 미묘한 차이까지 확인해 두신다면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다 다뤄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지문에다가 색칠을 좀 해놓을 테니까, 색깔을 좀 칠해놓을 테니까 독해하면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독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룰 원서 내용도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독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딩쿤즈 작품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원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